또 생각해서 참석 못하신 분을 위해서 녹화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환경 분석을 하면서 환경 분석에서 이제 타겟 세분화까지 세그멘테이션,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그 사례 중에 하나로서 이제 메딜 마스크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나 창업 회사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더라도 힘센 대기업이라든지 돈 많은 어떤 다른 어떤 경쟁사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메디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한 푼 없었던 회사가 마스크팩 하나로서 그렇게 한 3천억 이상의 매출을 가져가는 그런 신화를 얻었을까 하는 부분들은 나름 이제 시장을 잘 이렇게 세분화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거고, 경쟁사, 그러니까 대형 큰 기업들 탑2의 회사들이 이 시장이 커감에 있어서도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절묘한 경계선이 있었다. 그래서 세분화 성공을 사례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햇반은 이제 다른 분야지만 역시 새로운 영역에 우리가 새로 진입함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오늘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T로 시작하는 타겟팅에 대한 부분인데, 타겟은 우리가 이제 뭐 세분화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걸 타겟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좀 변형적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소비자 타겟을 요즘 들어서는 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을 하면 소비층이 뭐 연령 관계없이 다 팔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그 많은 어떤 수많은 브랜드들이 있으면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나는 좀 더 내가 타겟하는 연령대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맞는 제품 아니면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타겟 전략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소비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케팅 처음 하면서 소비자의 어떤 관여도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B2C 마케팅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관여도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서 그 관심 사항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소비자가 얘기 안 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그 마음에 있는 얘기를 같이 들려줬을 때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여도를 잘 찾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컨셉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컨셉으로 만드는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혹 나만의 생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비자, 이 제품을 아니면 이 브랜드를 받게 될, 쓰게 될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컨셉 보드라는 걸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성분에 대한 좋다는 얘기들을 다 알려드리는데, 그것이 반드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혜택이라는 단어로 치환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치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런 것들을 소비자 측면에서 봐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커넥션 라인. 이 CL은 커넥션 라인을 찾아라인데, 공감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소비자가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낯선 브랜드가 아니라 좀 더 친숙함을 가지고, 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해서 이제 공감 형성이 돼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브랜드 스토리를 그 중간고사 전에 한번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거에 음, 그두 번째 얘기로서 이제 소비자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냐는 BTL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우리가 커넥션 라인을 찾기 위해서 소비자를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소비자보다는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소비자, 그 부분에 대한 거고요. 오늘 또 그 사례를 하나 보면은, 그중 하나가 이제 제가 예전에 담당을 했었던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 관여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부분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될 겁니다만 남녀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유저와 바이어가 틀린 그런 상품군, 특히 남성 화장품 얘기를 좀 사례로 들으면서 남녀 간의 어떤 이런 다름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기열적인 건 나이에 따라서 지금 정원님 같은 경우 어 유치원 갔다 그랬나요 지금? 아 지금 인제 아기 어린이집? 안고 차에 있어요. 차에서 아기 어린이집이에요? 픽업해 가지고. 응. 아 어린이집, 그럼 어린이집이에요. 인제 어린이집은 애가 좀 이십 많이 똘망똘망 이십 컸죠? 20 개월이요. 아 20 20 개월? 개월이 그럼 아직 못 이제 컸네. 말 시작해요. 아 저 아기가 아니고 손녀. 아 예예. 손녀가. 그거를 네네. 어쨌든 손녀지만은 고때쯤 되면은 유모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을 때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인제 유모차 뭐 어. 장난감, 아기 옷 음. 이런 거를 저 그쵸. 관심이 좀 많죠. 인제 할머니래도 제가. 아니 뭐 그렇게 젊은 할머니가 계셔요. 아주 좋네요. 아무튼 그러면 그 유모차 어떤 유모차를 쓰고 있어요? 어떤 브랜드? 아니 그 브랜드는 딸이 외손주예요? 예 친손주예요? 딸이 아니고 저기 외손주죠, 외손주. 그러니까 조카예요, 맞아. 조카. 그 외조카. 며느리애는 안 봐주더라고. 우리 외손주만 그 하는데 외손주니까는 유모차 응. 뭐 외할머니로서 뭐 이렇게 선물해 준 적이 있나요? 예 그냥 저는 돈만 내 주고 아 브랜드 고르는 거는 지네들이 다 골라 가지고 그럼 브랜드가 뭔지 알더라고요. 모르시겠네요? 네 브랜드는 전부 다 뭐 외국 거라 잘 모르고 그냥 저는 결제만 해 줘요. 아니 실례지만 저 유모차 사라고 얼마 주셨어요? 한 140만 원? 유모차가 네 한 사 삼 사 뭐 40만 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40만 유모차가 이제 원? 두 개가 두 개가 어 필요해 가지고 맞아요. 하나는 뭐 이렇게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아우 뭐 음. 하여튼 살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음. 내가 왜 이게 유모차를 얘기하냐면 제가 뭐 유모차를 끌어서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보령 메디앙스 있을 때 아 거기가 인제 네. 유아 제품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인제 그 아. 유모차 같은 것들을 많이 시급했어요. 애들 장난감, 옷 이런 거 아. 포함해서. 이제 그때 네. 부분인데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유모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면 아마 맥클라렌이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맥클라렌은 접이식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 맞아요. 음 접이식. 좀 큰 애가 타는 걸로 제가 음 그거를 해 줬어요. 트렁크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 원터치. 그거 인제 그건 언제 필요하느냐 인제 그 응. 놀이 갈 때 필요해요. 어디 멀리 갈 아 때 아니면은 맞아. 뭐 그랬 한강공원 갈 때 인제 좀 거리가 있는데 이걸 쓰고, 왜냐면 그걸 들고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어. 스토케라는 게 있어요. 스토케는 좀 비싸요. 근데 스토케하고 비슷하게 나온 것들이 제법 있어요. 스토케가 지금도 아마 한 150만 원 정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스웨덴 제품인데 이거는 네. 잘 안 접혀요. 접히긴 접히는데 덩치가 커요. 아. 그래서 이건 어디서 언제 쓰느냐? 백화점 갈 때 써요, 백화점. 아 이게 맞아. 명품 브랜드예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사진으로. 아무튼 그 아니면 제가 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관심. 내가 지금 외손주가 20 개월이니까 얘가 아까 뭐 우리 정원님 얘기한 것처럼 뭐 장난감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애가 이제 걷기 시작해.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은 이 유모차가 필요 없잖아요. 이효리 마스크. 그럼 네. 유모차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당장에 막 애가 걷기 시작하면은 그다음 날 당근마켓에 아마 그 따님이 올려서 예. 없어질 거예요. 맞아.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자동차에 인제 그 보조반, 그러니까 좌석이죠. 뭐지? 베이비시터. 어. 아 그걸 맞아. 또 필요로 그래서 해요. 그것도 근데 예. 왜냐하면 지금은 아마 이렇게 다 그 그러니까 완전 보호할 수 있는 건데, 애가 인제 걷기 음. 시작하면은 밑에 이렇게 방석처럼 생긴 거 약간 높이가 있는 거 고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음. 아마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관여도에 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음. 현재 관심이 많은 부분들, 이것이 인제 관여도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인제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외손녀에 대한 부분이지만 하여튼 외 외손자에 대한, 아니 외손자라고 했어요? 외손녀라고 했어요? 아무튼. 음.
그 친구의 어떤 나이에 따라서 내가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거기에. 특정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한정된 시간에서 이런 관여도가 발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들, 이건 이제 뭐 직업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화장품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가더라도 1 층에 좀 더 머무는 시간이 많다든지, 아니면 화장품 매장이 있는 올리브영에 갔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인제 내가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TPO는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관심이 가는 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맨날 변화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경험적 강의. 이제 강의도 이제 일종의, 제가 이제 어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례에 대한 얘기들, 또 같이 한번 디스커션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체험하는 걸 우리가 직접 여러분이 경험한 걸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간접적인 체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이 했던 것들을 한번 들으면서 '아 그런 것 같아. 아 저렇게 선생님 하면 갑자기 되겠구나.' 예? 소리가 안 나와요. 인제 저는 들리네. 잘 들리는데? 아까 어.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나 가지고. 나중에 예. 아마 지금은 들으실 때 저게 있을 거고. 다울님 들어오셨죠? 다울님 안 들어오셨어요? 아까 들어온 것 같은데? 틀어 놓기만 했나? 나갔다 또. 다울님이 아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 버렸네요. 끊겼나 본데. 아무튼 네, 나중에 모자른 부분들은 영상 녹화된 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건 제가 한번 하지 않았나요? 강의 때? 유저와 바이오가 틀린 거? 뭐 드렸던 것 같아요.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 한다고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축약을 하는 건데, 새롭게 들으시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이 관여도에 대한 부분들, 타겟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올리브영 때 이 관여도를 이렇게 세심하게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26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성별로는 남녀에 대한 여자,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방문하는 고객 중에 가장 많은 이 포션을,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여자 26 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 26에 대한 얘기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회사에 입사해서 한 1년 차 정도, 그다음에 독립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표본이 됐었고요.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미용과 패션에 대한 어떤 좀 더 관대한 어떤 소비를 하는 그런 층. 때로는 열정 페이를 하면서도 우울할 때 뭔가 자기 자신이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을 원하는 그런 세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음으로써,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관여도를 찾는다는 건 뭐냐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많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본다면은 뭐 미용에 대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클렌징을 더 중시하는지, 아니면 진짜 영양에 대한 부분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 보는 겁니다. 우리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26 여자 타겟을 했을 때 어떤 제품을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이 소비자가 반응을 할 것이냐, 피부에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26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제가 인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엠프라니하고 거의 같았던 것 같아요. 엠프라니를 저희가 출시할 때만 하더라도 27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제 광고 멘트에서 27, 너무 어리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되게 반응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엠프라니는 왜 27 이라는 얘기를 하며 20대의 영원하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져갔느냐? 엠프란이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름대로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전에 인제 CJ에서 인제 엠프란이라는 브랜드를 했었는데, 화장품에 식물나라는 뭐 피부 필수품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인제 슈퍼 라인에 처음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 3년 정도는 엄청난 매출 상승과 수익을 가져왔었는데, 그 이후에 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아 과연 우리가 화장품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화장품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 보자.' 시작했던 것이 이제 엠프라니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G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 사업에 관여하는, 특히 제가 이제 마케팅을 그 당시에 이제 맡고 있으면서 뭐 많은 충분한 어떤 자금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마케터의 한계라는 건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많이 받아도 항상 부족한 것이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제한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해서 좀 더 소비자 조사, 소비자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시작을 처음에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후발 브랜드로서 어떻게 그러면은 기존에 브랜드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부터 또 그 대기업 브랜드들이 많은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시장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브랜드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모레에 보니까 라네즈라는 브랜드가 있고 아이오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연령대가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라네즈는 20 대에 좀 포커스돼 있고 30대 이후에는 아이오페를 쓰는 그런 어떤 고객들. 그러니까 아모레라는 이 엄브렐라에는 같이 있지만은 브랜드가 바뀌는 부분이 있었고요. 같은 개념에서 보니까 또 LG를 쓰는, LG를 선호하는 고객들 중에서는 20 대는 라크베르를 쓰고 30대로 넘어가니까 이자녹스를 쓰더라는 거죠. 야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똑같은 브랜드 쓰는 게 아닐 때 브랜드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됐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뭔가 제시를 한다면 그나마 뭔가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를 제시했을 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가설을 세우고 들어갔던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 하면서 인제 27을 그냥 그렇게 한번 규정을 해 봤어요. 27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앞에서 얘가 올리브영이 한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올 엠프라리가 더 먼저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보면 이게 27 이었어요. 요 나이는. 뭐 27 이나 26 별 차이가 없죠. 거의 같은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죠. 어떤 직장에서의 생활이라든지 또 미혼이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일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 인생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엠프라니의 27은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엠프라니라는 브랜드가 20대 영어로, 아까 제가 광고 멘트를 딱 던졌을 때 이 당시 27은 진짜 브랜드를 다 쳐다봐 줬어요. '아 내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해 주니까 내가 저기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27 이었어요. 근데 이 엠프라니를 출시할 때가 인제 2000 년대였으니까 2000 년이요. 딱 2000 년이었고, 이 앞서 얘기했던 그 올리브영의 보타니킬 볼을 출시할 때는 2010 년이에요. 11 년이기 때문에 약 한 10 년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같은 나이대지만. 그렇지만은 상황들은 비슷했지만은 그거의 어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 힘들어하는 거를 극복하는 마인드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엠프라니는 좀 위안받고 싶어 했다 그러면 이 올리브영의 보타니킬 보는 위안보다는 스스로가 이렇게 깨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의 26을 똑같이 한번 우리가 투영을 해 보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이 26, 지금의 여성 26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MZ 세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MZ 세대에 대한 것들이 요즘 뭐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많은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의 MZ 세대의 26 이든 7 이든 그 얘기를 한다면 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의 조사를 해 보면 좀 더 공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고, 예전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내 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학점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어. 아 내가 좀 노력을 안 했지만은 결과는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과거의 어떤 바람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지금의 MZ 세대의 공정 같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나 결과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좀 당당한 그런 두 가지 부분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27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뭐 인정받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 남들의 어떤 눈치를 안 보는 좀 더 그런 당당함에는 가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 이 세 단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본다면은 역시 같은 27 이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어떤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엠프라니는 그래서 27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후발 브랜드였고 뭐 광고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름 완전히 이 27에 이제 호응을 받는 그런 브랜드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올리브영의 보타니컬 보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본다면은 올리브영의 PB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자리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공이 어떤 타겟을 좀 통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타겟에 대한 요거는 이제 역시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은 타겟 성공 사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갱년기에 대한 어떤 여성들 화해락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많은 어떤 그 여성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뭐 사춘기를 겪듯이 이런 갱년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갱년기가 됐을 때 이제 뭐 어떤 분은 또 이게 심하게 앓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좀 이슈가 되면서 뭔가 그러니까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신체 밸런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어떤 뭐 의료까지 그러니까 제약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건강식품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근데 화해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정관장이 뭐 홍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홍삼에 대한 어떤 성분이 뭔가 이 갱년기 여성한테 뭔가 좋다, 건강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체 메시지가 좀 다른 쪽에서 좀 했어요. 어찌 보면 좀 당당한 어떤 뭐 "갱년기를 맞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있었고요. 또 여기 이제 김성령 모델을 통해서 좀 더 "이건 병이 아니야. 그리고 이게 또 극복 못할 것이 아니야." 하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오히려 좀 더 당당해져도 돼 하는 메시지를 많이 던진 그런 어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질적으로 또 요 시기를 겪는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내가 알아서 되고 관심 받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주목받는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갱년기는 다 그래." 하는 얘기가 본인한테 듣기에는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인제 이런 어떤 조사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는 그런 걸 느꼈고 오히려 그냥 무관심한 척 알아주지 않은 척 넘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요 시기를 거치는 어떤 여성들에 대한 생각들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다들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그게 인제 그 나이에 뭐 이렇게 병처럼 또 그거는 뭔가를 먹고서 놔야 돼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접근을 했다면은 오히려 인제 이 화해락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성의 당당함 또 그런 어떤 갱년기 여성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 왜 그게 뭐가 문제돼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치열업을 해 줬다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화해락에 대한 어떤 성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타겟을 정확하게 고 시기를 지나는 타겟을 하면서 오히려 고 시기 동안에만 그 이 브랜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좀 더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거나 친구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가족 간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치유해 주는 그런 브랜드, 힐링해 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한 좀 성공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갱년기 여성에 대한 것들을 막 조사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브랜드로 봤을 때는 저는 이 화해락의 전략들이 상당히 타겟을
통해서 잘 전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이제 스타일란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스타일란다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패션 브랜드입니다. 패션 브랜드도 이게 뭐 일반적으로 뭐 대기업 패션 사업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동대문 브랜드죠. 여기 이제 김소희라는 대표가 아주 젊은 CEO입니다. 30대 지금 또 한 중반밖에 지금 안 됐는데 하여튼 30대 초반에 이 스타일란다라는 나름 이제 패션 쪽에서의 감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대문에서의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뭐 아주 그냥 브랜드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요우커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요우커들이 국내 관광을 많이 오게 되고 또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이런 그 동대문의 패션들. 예전에는 또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프랑스에 인제 프레타포르테 같은 데 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인제 스타일만 막 베껴 와서 뭐 짝퉁을 만들고 그런 오해를 뭐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좀 어글리 코리안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도 했는데 뭐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좀 어쨌든 좀 이렇게 되게 성장을 많이 했고 중국이 인제 그런 역할을 또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동대문에 오는 중국 상인들한테는 이렇게 새로운 패션들 아니면 스타일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래 가져가서 또 카피를 해 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사이클링이 돌았던 거죠. 아무튼 이 스타일란다는 동대문 브랜드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진출을 했었던 거고 중국 고객들한테 되게 인제 뭐 뭐랄까요?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로 이제 전환하고 할 시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셀럽들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이 스타일란다의 어떤 스타일들, 패션이 많이 이제 오르내리고 할 당시에 우연치 않게 이제 이 김소희 대표가 이런 셀럽들을 통해서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메이크업을 뭐 자기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코스맥스, 콜마, 뭐 코스메카처럼 이런 OEM 회사들이 그 브랜드샵 이후로 되게 활성화돼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컨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색상을 제시해 줬고 이런 OEM 회사하고의 어떤 적극적인 콜라보를 통해서 히트 상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웠죠. 왜냐하면 패션을 알고 있는 셀럽들을 통해서 이런 메이크업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동으로 홍보가 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제품을 찾아주기 시작한 거죠. 특히나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 아주 트렌디한 어떤 그런 아이돌 모델들을 타겟을 같이 해간 거죠. 그러니까 이 타겟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스타일란다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매출 성장을 합니다. 초기에 뭐 시작하자마자 뭐 300억을 팔고 뭐 1,000억까지 간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 브랜드는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글로벌 시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 유통이 없는 그러니까 유통이라 해 봐야 이런 패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 이외에 다른 화장품에는 진입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뭐 화장품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는 그런 그 당시에 브랜드 파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인제 이것이 성공하면서 국내로 다시 반입한 그런 케이스죠. 이 브랜드가 뭐냐면 3C라는 브랜드입니다, 메이크업에서. 이 3C 브랜드는 결국은 나중에 로레알 그룹이 관심을 두게 돼요. 그래서 로레알 그룹이 이 3C라는 그 스타일란드의 메이크업 브랜드를 4천억에 인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완전 매각을 하면서 한 6천억까지 이 김소희 대표가 M&A를 통해서 자기가 진짜 어떤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브랜드가 아닌 그 화장품 브랜드를 불과 5년 만에 6천억을 M&A를 통해서 자기 자산 가치를 늘린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앞서서 얘기했던 메디엘보다 더 큰 성공이죠. 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이후에 어떤 젊은 여성들의 뭐 창업이라든지 어떤 롤 모델을 김소희 대표를 두고서는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화장품에 대한 진입들. 뭐 그냥 유사한 부분이지만은 사실은 조성아라는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어요. 오히려 이 조성아
브랜드가 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애경하고 같이 했었지만은 조성아라는 이 전문가보다도 오히려 이 김소희 대표의 대박 시리즈가 더, 그러니까 대박 신화가 더 유명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잘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타겟을 잘 정해서 소비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함으로써 진짜 대박 브랜드가 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타겟을 잘만 해서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제가 오늘 세심하게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때 이제 과제를 했었고 이제 기말 과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를 여러분이 찾아서 성공한 브랜드 중에서 그 성공 요인이 예를 들어서 시장 세분화를 잘한 건지, 혹은 타겟을 잘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설명을 더 드릴 포지셔닝을 잘해 가지고 성공한 건지, 어떤 요소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는 과제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석할 때 이런 어떤 시각들을 가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외형적으로 뭐 매출을 잘해서 영업을 잘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 SP 관점에서만 한번 보라는 거죠. 이런 CEO의 어떤 능력들, 뭐 그 상품은 다 똑같이 잘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시장 세분화를 잘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타겟을 딱 집중화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인지, 아니면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좀 장기간적으로 둬 가지고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성공한 건지, 요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과제를 나중에 제출할 때 그냥 성공 브랜드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열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틀려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 퍼시픽이 어떤 브랜드인데 이거는 뭐 시장 세분화한 것 같아요.' 뭐 설화수를 예를 든다면 한방이라는, 한방 화장품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세분화시킨 거다. 그래서 일반 다른 화장품들하고 어떤 차별적으로 해서 특히나 인제 뭐 수입 브랜드의 버금가게 나름 프리미엄 레벨로 시키면서 했던 것이 한방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의 생각을 담는, 어 그냥 이런 얘기를 안 드리면 되게 어렵게 느낄 거예요. 뭐 하라는 거지? 성공한 브랜드가 있는데 STP를 다 이렇게 믹스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가 과제라고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관점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분화도 잘 돼 있고, 이거는 타겟도 뭐 이렇게 뭐 나이대로 해 가지고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뭐 포지셔닝도 잘 돼 있어요. 이게 막 믹스를 하는데 믹스가 아니라 개별로 한번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타겟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를 스타일란다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사례가 인제 그 에이프릴스킨, 지금은 이제 회사가 APR이라고 바뀌어 있는데, 이 에이프릴스킨은 요 두 친구가 창업을 했어요. 한 친구는 연세대학교 4 학년이었고 한 친구는 카이스트 4 학년이었어요. 대학교 4 학년, 그것도 남학생 둘이서 화장품 창업을 했다? 근데 성공을 했대. 이 요인은 뭘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저는 이제 타겟을 잘해서 한 케이스다. 아주 젊은 자기 또래의 여성들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뭐 금수저에서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받아 가지고 뭐 화장품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음 공대생 둘이서 그냥 화장품이 좋아." 그래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인스타그램들, 소위 말해서 SNS를 자기 나이 또래의 친구들하고 많이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돈이 없어서 이 비누를 만듭니다. 매직 스톤이라는 걸. 그러니까 비누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비누를 만들었는데, 비누를 만든 이유는 돈이 없어서 이걸 첫 제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영역이 아니까, 그 당시엔 공산품이니까 뭐 허가 사항도 너무도 쉬웠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면 요렇게 마블, 그러니까 대리석 같은 느낌의, 까만 대리석 같은 느낌의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슈가 된 거예요. 남들은 다 뭐 향수 비누, 뭐 그냥
매끄러워야 되는 그런 것들만 했는데 뭔가 두드러지게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 또래의 다른 여성들이, 그것도 일반적인 그냥 유명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화제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 둘이서 그런 것들을 막 활용하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넥스트에 대한 부분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블랙 그 매직 스톤 비누 가지고 좀 대박이 나고 나니까 저기에서 벌었던 돈을 다시 투자합니다. 자기네들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화장품에 들어가요. 근데 화장품에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자기네들이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SNS 인스타그램에 이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요. 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얘기들을 듣고 "어떤 제품을 만들까요?" 했더니 인제 "이런 제품 만들어 주세요." 저런 제품 막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인제 그다음부터는 자기네 고객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인스타에 들어와 있는 많은 매직 스톤 비누를 쓴 고객들이 "이러이러한 거 만들어 주세요." 아우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걸 만들어만 주면 다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판로가 정해진 상태에서 자기는 제품 개발하니까 실패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화장품 기술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OEM에서 찾아가서 "이런 제품을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데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같은 에어 쿠션이지만 여기는 화이트 스노우 쿠션이라고 그래서 좀 더 다른 개념의 좀 미백에 가까운 톤업 같은 그런 개념, 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거죠. 음. 하고 아주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여기 쓰는 언어 자체를 그냥 그 친구들이 쓰는 걸 리얼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까 제가 MZ 세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린 것처럼 '어 내 얘기를 하고 있네. 내 놀이터네.' 거기서 소비자들이 계속 노는 거죠, 보니까. 그러면서 인제 확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히트 제품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 친구들의 어떤 욕심은 사실은 이 제품 하나하나를 잘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쇼핑 플랫폼인데 소비자들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나는 거기다가 제품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만들어 주면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호응을 받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친구 둘이가 공대생인데 그런 걸 프로그램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서 깔아 준 거죠. 플랫폼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르는 그 이런 의견들은 그냥 편집도 없이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누가 노느냐? 자기 고객들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늘려갑니다. 요 포멘트 같은 경우도 남성용으로 하는데 의외로 최근에 보면 어떤 브랜드 이 화장품 중에서 이 포멘트 같은 경우는 되게 유니섹수얼하게 오히려 어쩌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아주 이렇게 강추하는 그런 브랜드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더마 코스메틱과 더불어서 이 유재석이가 이 광고하는 최근에 또 메디큐브가 뜨기 시작했죠. 이렇게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뭐 이렇게 또 이 스티커 사진과 또 사업을 확대하고요. 또 아기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 가지고 인제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관심사들이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인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APR이라고 해서 한 7 개, 8개 사업들이 뭉쳐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타겟을 잘한 케이스 중에 하나로 설명드리지만 여기에 이 소위 말해서 에이프릴 스킨의 규정을 해 본다면은 인모비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성공한 화장품 브랜드. 창업을 통해서 그것도. 창업 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300만 원인가 가지고 처음에 둘이서 시작을 했던 것이 이 에이프릴 스킨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 에이프릴 스킨을 또 벤치마킹해서 같은 개념으로 한 뭐 네스픽 브랜드라는 것도 있고 많은 브랜드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타겟을 잘하고 타겟을 갖다가 어떤 타겟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잘 이해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 포지셔닝은 앞서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보여 드렸잖아요. 같은 스포츠 음료 중에서 포카리 스웨트과 게토레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지만은 왜 느낌들이 틀릴까? 이걸 이제 우리가 광고적으로는 이제 톤 매너가 틀리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타겟을 그렇게 정한 거죠. 그러면서 여성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이미지를 포카리스에서는 블루, 그다음에 좀 더 샤방샤방함, 좀 부드러움 이런 쪽으로 간 것이 포카리스웨트의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한다면, 반대쪽에서 본다면은 어 이 게토레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남성적이고 좀 더 스포츠에 더 집착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은 서로 이제 고객들을 양분함으로써 나의 타겟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사로부터 나의 다름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차별화를 포지셔닝하는 데 있어서 나의 독특한 부분이 뭘까? 소비자들이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포지셔닝 전략에 대한 거고요. 알라이스의 그 포지셔닝이란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포지셔닝 전략에 딱 한마디로 나온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시켜라.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때 그 제품 하면서 이렇게 연상되는 것이 너의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해라. 물론 쉽지는 않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포지셔닝이라는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 준 거죠. 그렇게 각인이 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소비자가 어떤 부분을 연상할 때 딱 매치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포지셔닝 전략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설명할 때는 이제 싸움에서 선방치기라는 건데, 그건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포지셔닝을 안 하면 후발업체가 내가 1등이었지만 나를 역 포지셔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싸움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선방치기를 먼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머릿속에다가 각인시키는 것이 포지셔닝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례 보기 전에 이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이렇게 갖고 있을까를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그 두 축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이 좀 더 다이너믹하냐 아니면 좀 더 정적이냐 하는 부분과, 좀 강력하냐 소프트하냐 유연하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가지 축을 이렇게 나누는 단어들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각 브랜드들을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프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연상이 되냐고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좀 세련되고 신선하고 또 뭐 격식이 없고 장난기, 뭐 경쾌한 요런 쪽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프리메라라는 브랜드에서 느끼는 거는 좀 내추럴하고 요쪽에 회색으로 보이는 음 부드러운 느낌들,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좀 딱딱한 그런 공식적인 느낌, 마치 인제 유니폼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 그다음에 삼칠에 대해서는 느끼는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인 거, 고급스럽고 좀 차분하고 단정하고 그런 느낌. 그다음에 아까 인제 보타니cal 보에 대한 부분하면 뭐 귀엽고 가볍고 산뜻한, 요게 인제 좋게 표현해서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신생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요 다이너믹한 쪽이 신생 브랜드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반면에 요렇게 좀 정적인 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제 고인물 브랜드들, 그러니까 오래된 브랜드들이 이쪽 영역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좀 하드한 쪽은 좀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고지식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고 품격을 갖고 있는 거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고지식한 그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죠. 대신에 소프트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하드한 쪽은 기능성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좀 중시하니까. 근데 소프트는 좀 더 메이크업에 가깝거나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찾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분석할 때 요 표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와서 여러분이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브랜드의 어떤 부분들이 이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분산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집약적으로 보이는 것이 좋겠죠. 그래야지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하고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하는지 찾아낼 수 있고, 이게 분산되면은 결국 전략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브랜드들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뭐 표를 택해 가지고 인제 고 점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인제 치중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런 과학적인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여기에 브랜드들 중에서 본다면 이렇게 과학적인 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것이 자연주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반면에 천연 쪽은 좀 점수가 높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순하다는 것도 자연주의 제품은 좀 순하다, 요렇게 이제 서로 대별되겠죠. 그다음에 뭐 기능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신선하다 하고, 이제 거의 이거는 대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점수가. 근데 요 천연과 과학을 보면 좀 천연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점수로 우리가 구분해 보기도 해요,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인제 포지셔닝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축, 이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포지셔닝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UPP 전략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크 포지셔닝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시장 양분법이 있어요. 캐논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카메라가 있다. 캐논이냐 아니냐. 이거 선방치기예요. 먼저 자기가 얘기를 해 보니까 아니 말이 돼요? 어떻게 캐논하고 캐논 아닌 카메라야.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 좋은 음 카메라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얘기함으로써 그냥 나는 예를 들어서 캐논이 아니면은 그냥 비캐논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브랜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인제 시대 양분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인제 이 CGV가 나올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무비 컴플렉스가 처음 생길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이전의 영화관은 뭐였냐면 개별 영화관이잖아요. 한 영화관에 하나씩 있는 거고, 그 영화관에서는 당연히 하루에 한 편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공간이니까 한 종류의 영화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CGV나 뭐 메가박스 가면 어때요? 옆에 상영관이 여러 군데 있어. 근데 그 여러 군데 상영관에 동시간대에 다른 영화가 아니라 동일한 영화가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CGV도 CG에서 처음 할 때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어요. "야, 그렇게 해 가지고 옆에 영화가 상영관이 사람 텅텅 비면 어떡할래? 그럼 그 공간에서 헛돈 내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소비자의 마인드를 모르고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서도 뭐 임원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 거기서도 사람이 과거라 그래. 왜? 나는 고 시간에 밖에 영화를 볼 수 없는데 기다려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막 암표라는 게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영화관이라는 시대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추억의 영화관이 돼 버린 거고, 아 이제는 무조건 이렇게 한 건물 내에 상영관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 여러 군데의 상영관에서 같은 영화를 틀어 줘도 고객들은 갈 거야. 그러니까 습관이 바뀐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멀티플렉스라는 그런 시대를 여는 것이 인제 시대 양분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CGV는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영화 역사는 CGV 탄생 전후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포지셔닝을 '아 내가 성 선두주자야,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메가박스나 뭐 롯데시네마 이런 것이 나오지만은 CGV를 이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것이 이제 당연해졌으니까는 많이 분산됐지만, 초창기에는요 전부 CGV만 가서 보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멀티플렉스의 가장 대표 명사가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포지셔닝에 대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대 규정법은 뭐냐면은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죠. 이제 이 여기에 숫자가 붙는 것이 뭐냐면 기술의 발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폰이라는 거, 아니면 갤럭시라는 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거기 뒤에다 숫자를 바꿔 주면서 계속적으로 '아 이게 신제품이야.' 그러니까 점 가장 최근에 어떤 숫자를 씀으로써 내가 신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고, 또 '나는 아이폰만 써. 나는 갤럭시가 더 좋아.' 이런 어떤 그거에 대한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인제 세대 규정법으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부정법인데 이게 이제 침대는 과학입니다. 요즘은 또 이제 그 광고 멘트가 바뀌었죠. 침대는 과학입니다가 아니라 침대는 에이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건 뭐 우스꽝스럽게도 뭐 시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음 아이들한테 혼동을 줬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저게 이제 자기부정법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침대는 가구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과학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이렇게 광고 멘트로서 던짐으로써 침대에도 어떤 과학적 요소가 좀 고려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몸을 건강하게 해 주는구나. 이런 소비자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바꿔주기 위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저런 거를 일명 이제 자기부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탄생법.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인제 제일제당에서 밥이 나왔어요, 햇반. 이건 지난주에 제가 햇반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죠. 또 새로운 영역을 만들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나운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제당에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제일제당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어떤 진짜 전통적인 식품 회사. 근데 거기서 밥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밥이 나왔다는 거에 좀 긍정적인 요소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데?" 할 때 이제 햇반 이렇게 하면서 각인을 시켜주는 부분이고 단정세뇌법. "간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 차두리가 나와서 이제 어 그 월드컵 때 엄청나게 또 떠들어댔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저게 술을 많이 마셔서 된 거지 어? 우려서 먹었다고 저게 해결될 건가 이런 건데 인제 거기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이제 간의 어떤 피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간이에요. 근데 술을 안 마시면 간도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인제 뭐 이렇게 약품을 통해서 먹음으로 해서 인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저렇게 떠드니까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된 거예요, 브랜드가. 그래서 나의 브랜드를 저렇게 아주 세뇌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인제 징글이라는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를 보통 한 15 초짜리 하는데 15 초짜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틀어 줘도 고 부분만 보여줌으로써 인제 더 기억에 뇌리에 남게끔 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죠. 이것이 인제 단정 세뇌법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게토레이 같은 경우 뭐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면서 타 카테고리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물보다 더 좋은 거야 이게." 인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교법을 써서 오히려 인제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만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등위 제휴법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아비스는 글로벌 렌트카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1등 브랜드는 헐츠입니다. 그러니까 헐츠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마켓 시어를 계속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비스가.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아예 그냥 넘지 못할 벽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2 등이라고 딱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 등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광고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아비스를 확실하게 2 등으로 소비자들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츠가 좋은 건 아는데 그다음에 헐츠가 없으면은 '내가 뭘 구해야 되지?' 그랬을 때 아비스를 딱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제 이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에 인제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 이 렌트카니까 차를 앞에 사람이 쓰고 나서 항상 받는 거잖아요,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청소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부품 하나하나에 이제 불량품이 없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이 인제 아비스의 또 추가적인 노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이 뭐냐면 '쟤네들 2 등이라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곧 1등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오히려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이게 인제 등위 제시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머릿속에도 아비스가 딱 들어가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1 등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등 전법을 통해서 나의 브랜드가 소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아 내가 차가 필요해.' 할 때 아비스를 찾게 되면은 '아비스도 괜찮은 것 같아.' 한다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만의 리그법으로 인제 SM5가 인제 후발로 나왔잖아요. 국내에 인제 현대, 기아, 쌍용이 있는 상태에서 야 이 사실 삼성에서도 많이 이거를 말렸죠. 왜냐하면 여기 SM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어보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 사이에 많이 들어왔네. 다래님 오랜만이네요. 들리세요? 듣고 있나요? 네, 듣고 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바쁘신데 들어와서. SM 이거 아, 무슨 네. 뜻인지 아세요? SM? 아니요, 몰라요. 아니 난 그래서 이수만이요 이럴 줄 알았어. 이수만의 거기도 SM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네. 그거라도 나와야지. 그냥 모른다는 건 너무 저한테 집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SM이 뭐냐면 삼성모터스예요. 아, 이제 이해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SM, 그러니까 삼성 자동차가 처음 생길 때 이건희, 지금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자동차 매니아인 걸 아시죠? 모르나요, 그것도? 아무튼 이건희 회장님이 자동차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삼성에 있는 동안에 이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삼성 내에서는 다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 브랜드를 못 쓰게 했어요. 회사에서는. 다 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왜 반대를 했을까요? 기존의 삼성에 대한 이미지가 희석될까 봐. 그렇죠. 희석보다는 위험해질 수 훼손. 있을까 봐. 예. 그렇죠. 훼손이 더 가깝죠. 맞아요. 정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나가서 잘 되면 좋은데, 근데 삼성 모터 입장에서, 삼성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걸 쓰고 싶어 했어요. 왜 쓰고 싶어 할까요? 반대로. 삼성 그룹 전체에서는 삼성의 브랜드가 훼손될까 봐. 그렇지만 삼성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걸 쓰고 싶어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삼성 자동차에서 삼성을 쓰고 싶어 하는 이유야? 음.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음. 좋은 브랜드로 이미지가 되어 이미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져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근데 마케팅 이게 용어로 한다면, 한마디로 한다면.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두 단어로 하면 뭘까요? 무슨 효과? 영어로는 세자. 시너지? 시너지는 좀 약하지. 시너지는 나도 잘해야지 서로 잘하는 아,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죠. 지금 처음 태어났어. 나는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야. 그러면 누구의 무슨 효과를 받고 싶어? 후광 효과?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어, 아, 어, 정원님도 지금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 요런 거는 이제 마케팅 지식적으로 써먹으면 좀 좋죠. 설명은 맞았어요. 다올님 설명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지명도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의 후광 효과를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영어로는 할로우 이펙트라고 그래요. 시너지 이펙트가 아니라 할로우.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후광을 그런 얘기를 해요.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얻는, 그러니까 이야기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제 SM5 입장에서는 삼성 브랜드라는 거를 후광 효과를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해서 이거 어느 무슨 자동차예요? 그러면 이게 삼성에서 나온 자동차예요. 삼성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후광 효과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후광 효과를 못 얻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SM으로 한번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SM 자동차도 닛산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닛산에 팔린 게 아니라 저 르노에 팔려 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닛산의 기술을 가져왔는데 닛산하고 르노가 일본에서 또 합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노 자동차가 이제 삼성 자동차를 흡수한 거죠. 왜냐하면 삼성에서 이제 이걸 떠내고 싶었던 거죠. 어찌 보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요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전기차가 나오고 뭐 자율주행이 나오고 애플에서도 지금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애플이 왜 자동차를 만들까요? 뭐 때문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다울님
운전하시죠? 네. 음. 네? 운전하시죠? 네. 운전할 때 누가 주차를 딱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좋죠. 지금 전기차가 그렇게 한다니까. 음. 테슬라가 그거 해요. 리모컨 누르시면 그냥 내려 계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조그만 공간에 옆에 부닥치지도 않고 탁탁 들어가요, 정확하게. 테슬라 사고 싶죠? 네네. 어. 테슬라로 급이 많으니까 비싼 건 비싸지만은 싼 것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면 엔진이 중요해. 그러니까 엔진에 따라서 우리가 cc가 들어가고 이 cc는 결국은 마력 그러니까 자동차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엔진이 달린 자동차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간 단계로 온 것이 하이브리드. 음. 근데 궁극적으로 전부 전기차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은 뭐냐면 배터리예요. 전기 배터리를 얼마만큼 잘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그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배터리를 엄청난 연장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우리가 충전하듯이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전기 자동차도 그 앞에 본네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엔진이 있는 부분을 열어보면요.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트렁크처럼 비어 어. 있던데. 봤어요? 네. 트렁크예요, 트렁크. 그래서 테슬라 같은 건 거기다 뭐 농담이지만 여성분들이 승차할 때 핸드백 거기다 넣고 다니시라고 그러는데요. 아주 이쁘장하게. 그러니까 예전엔 거기가 전부 이게 그 고철 덩어리죠. 엔진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게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를 가리기 위해서 자동차 모양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 자동차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 앞에 쭉 튀어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음. 다올님이 지금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며요. 그럼 굳이 네. 거기 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유는 없는데 음, 그냥 제 생각에는 음. 안전성을 위해서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게 시각이 좋은 시각인데 아까 제가 주행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아 네. 사고가 없어져. 아. 그건 뭐냐면 성냥갑 같은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쵸? 되게 신기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나중에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또 강의를 특강을 할 때 할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얘기하면요. 우리 사고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대로 하면 안 돼요. 자동차는 앞에가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을 가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까지 다 사기쳐 온 거예요. 그걸 못 가리니까 안전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부닥쳐서 그게 밀고 들어와서요. 사실 핸들이 사람을 치면요. 그게 더 치명적이에요. 근데 앞차하고 분명히 우리가 살짝살짝 부닥치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게 깊이 들어오면 내가 이 앞에 이게 두툼한 것 때문에 나를 살렸어. 이 생각을 분명히 지금 바울님이 한 거예요. 그거는 자동차 회사가 그동안에 자기네 그걸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자꾸만 왜곡시킨 거야. 그런 프레임에. 근데 제가 설명드리니까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을 하고 앞으로 자동차 사고는 없다고 보면 돼요. 왜? 자동차 피해 간다니까요. 가다 보면 앞에 차가 있으면 자기가 속도를 줄여. 심지어는 앞에가 밀리면 옆에 차선이 비면은 자기가 핸들 꺾어서 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안전만 계셔도 돼요. 이게 자율자동차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좀 비싸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리모컨만 누르면 자기가 주차를 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제네시스 G80인가 그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제가 그들만의 리그법 얘기하다 지금 바뀌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자동차에서도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나름 자기네들의
가치라는 걸 얘기하면서 스스로 이제 SM, 그러니까 삼성자동차가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후발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경쟁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고객들을 따로 이제 이렇게 포지셔닝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오늘 자동차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여기 두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쉬고서는 마지막 그 사례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법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징글처럼 계속적으로 떠들어 주는 거예요. 일요일엔 어떡하래 이렇게 하니까 그런 CM송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뭔가 흥얼흥얼 하다가 이 일요일은 오늘 일요일이야. 그럼 오늘 오뚜기 카레 먹을까? 그냥 카레를 먹어도 되는데 이게 계속 음이 붙다 보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카레를 먹게 되는 이것이 이제 표준화법이라고 이제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UPP 전략은 뭐냐면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떠들어. 그렇게 해서 나의 이미지를 소비자 머릿속에다 고착을 시키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다음 핸드메이드법. 러쉬 같은 경우 이 핸드메이드법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상대성 원리할 때 좀 거칠거나 아니면은 좀 마무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소비자들한테 이건 핸드메이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이 좀 관대해진다는 거죠. 이게 자동화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손으로 한 땀 한 땀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바느질이 좀 약간 엉성해도 이게 뭐 장인 정신으로 한 거라니까. 또 러시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비누나 이런 거 할 때 아주 거칠게 잘라 놓잖아요. 일부러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하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게 핸드메이드라는 걸 더 강조하는 컨셉으로 하고 핸드메이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막 만든 거? 여기에 막 만들었겠구나 하는 것보다는 좀 정성이 들어갔다 하는 느낌이 더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핸드메이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뭐 비누 공방 같은 걸 했다. 그럼 공방이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그거를 너무 낮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겸손도 너무 오버하면은 이게 좀 결례가 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의 어떤 공방에서 만약에 비누했을 때 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장인스럽게 설명해 주면 듣는 사람들이 좀 더 가치 있게 그 제품을 할 건데 그냥 제가 그냥 비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받는 사람들 아니면 그걸 사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는 그냥 비누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성 들여서 한 거야. 이거는 진짜 내가 손을 하나 떨어가면서 정량을 하면서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손수 만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와 그냥 내가 그냥 막 만들었다는 얘기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핸드메이드법에 대한 활용법도 좀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좀 더 가치 있게 좀 고급 뭐 정성스럽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여기 많은 사례들을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 광고를 통해서 하는 나의 어떤 이미지 형성을 해가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지만은 여기에는 광고가 수반되거나 아니면 홍보가 수반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이고 나의 위치를 경쟁자와 대비해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부각시킬 거냐.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면 내가 가장 좀 나를 소비자한테 잘 인식시킬 수 있는지 한번 봐 가지고 택해 가지고 우리가 광고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한 지금 5시 10 분인데 한 10분 쉴까요? 5분 쉴까요? 5분간 휴식한 다음에 그러면 5시 15분에 나머지 사례 뒤는 길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게 수업을 할 거고. 제가 너무 수업이 짧은가요, 여러분? 좋아요. 잘 듣고 적당해요. 있습니다. 적정해요. 적당해요. 네. 학교에서 혹시 적다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항상 보면 학생들 편에서 수업을 가급적 적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길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게 제 생각이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은 좀 짧게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자, 그러면 한 5분간 쉬고요. 네. 뒷시간은 좀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뵐게요. 네. 네.